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데아라고 하는 국제 NGO고요. 같은 이제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긴급구호 단체입니다. 잠시 저희들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잠깐 저희들 준비한 그 영상 2개가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메데아 전체에 대한 이런 흐름을 먼저 이렇게 좀 파악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영상 한 4분짜리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저희가 35주년, 작년에 35주년이었는데 35년 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간략한 연역들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잠깐 먼저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PT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떠셨어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크리스천 미니어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MSF하고 비교할 때는 우리는 크리스천 MSF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저희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 또 지금 하는 일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크리스천 NGO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NGO는 어떤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라든가 설립 때부터 어떤 마음으로 또 현장에서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오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여기 좀 선물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에코백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질문하신다든가 또 이렇게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우리 예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타이틀은 뭐 제가 정한 건 아닌데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의료봉사 NGO하고 메디아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이렇고 이제 주제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의료봉사하는 NGO는 아닙니다. 그 중에 거의 50% 이상이 HNN 보건 영양 이런 그 의료 서비스를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 안에서 조금 다른 그 앞으로 진행될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희는 그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합니다. 혹시 인도주의 원칙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주의 원칙은 한 4가지 인도성이라든가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그래서 어떤 기구나 또는 이제 정부나 이런 거에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든 필요를 요구하는 긴급구호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시키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주는 또 그 고통에 대해서 같이 대응해주는 그러한 원리를 갖고 하는 조직들이 우리가 휴머니테리언 인도주의적 단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독특하게 저희는 긴급구호 그리고 조기 복구에 대한 그러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 그리고 긴급 보건의료, 그리고 구호와 회복,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긴급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을 갖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스위스 NGO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정부 대 정부 그런 이제 하나 엔트리 포인트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후에 그 과정 속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2019년도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를 했었고 또 이제 코비드가 일어나기 2020년 코비드로서 이제 북한이 닫혔을 때 그 전에 우리가 그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이제 엔트리 포인트로 북한 사역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영상에 보셨지만 1989년 스위스에서 설립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MEDEF라고 하는 불란서 의료선교회, 그리고 MAFF라고 하는 이제 항공 의료선교, 그리고 YM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세 단체에 7명, 그 중에서 이제 그 의사분, 저기 사진에 보는 분이 이제 조시안이라고 지금 80 후반에 계시는데 스위스 로잔에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치과 의사, 내과 의사 이렇게 되셨는데 유간다 작은 마을 소로티라는 곳에서 내전이었을 때 같이 시작했던 그래서 그 7명으로부터 시작된 단체가 35년 동안 스위스에 통해서 네덜란드, 영국, 독일 그리고 불란서, 그 미국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2년 전에 저희 사무국을 세울 때까지 35년, 36년 동안 꾸준히 누가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철학과 그 미션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곳은 아마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가장 그 접근하기 어려운 곳, 가장 피해가 많고 뭐 지금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이제 가장 피해받고 있는 그래서 많은
그 취약한 계층들이 있는 그런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특별히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제 모슬람 지역에서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 EC, 그 유럽현 커미션, 그 유럽 연합 위원회의 인폼 인덱스에서 보면은 이제 리스크 인덱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현재 10위 안에 소말리아가 지금 여기서 나올 때는 1위고요. 물론 북한이 지금은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1위지만 소말리아, 사우스수단, 아프가니스탄, 예멘,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서 한 7개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2년 동안 45개국을 섬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간 곳에 또 들어갔다가 금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한 30년째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긴급 구호와 조기 복구가 끝나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가 리소스가 있는 한 거기 계속 이제 머무르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다양하죠. 특별히 요새는 이제 뭐 북한이라고 그래서 이 섹터 자체도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그 복합적인 위기 상황도 많고 전염병 발생은 물론이고 대규모적인 이제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특별히 멀리 있다고 깊은 속에 있다고 그래서 재난이 없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 위기는 인도주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분쟁도 유발하고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홍수, 뭐 지진, 뭐 기타 다양한 이러한 그 위기가 또 정치라든가 또 이러한 그 분쟁 상황, 그 지역의 분쟁을 유발시키고요. 또 경제적 손실은 말도 못합니다. 아마 경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은 작년 한 20년보다 작년 한 해만 한 20조 달러 이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갖고 왔던 게 자연재해고 경제적인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또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죠. 저희들이 일하는 섹터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 특별히 4가지입니다. 보건 영양, 다른 단체들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하고 심리 사회적인 치료. 이것이 우리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전문인들 또 메디컬 닥터들 우리 간호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후반부에 우리 좀 보시겠지만 우리의 접근 방법은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또 우리가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그 긴급 구호나 이제 조기 복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수위생이죠. 워터 워시라고 하는 식수위생이고 여기는 이제 우물이라든가 물론 화장실이라든가 위생적인 그런 시설들을 하고 전염병이라든가 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쉘터 앤 인프라스트럭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일단은 이제 그 건강과 관련돼서 이제 보호도 해야 되고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이들이 성폭력이라든가 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쉘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쉘터하고 인프라 구조물 설치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다음 캐시 바우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이나 생필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물품을 갖기 위해서는 그걸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금을 들여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인간의 어떠한 자존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그것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투명성 관련돼서 저희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후원자들께 이렇게 저희들이 현금이나 바우처로 드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이 기록으로 다 남아서 그렇게 투명한 방법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4가지 섹터가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기본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한 18가지로 우리가 또 구분해서 나눠서 각 섹터들이 서로 이제 구분돼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은 이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 정해지면 그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18가지라는 게 보건의료, 뭐 영양치료, 위생관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긴급구호는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그 지역 안에서도 긴급 상황들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또 긴급구호라는 것이 있고, 이 병원비 인프라 재건이라든가 생풀피 보건, 재난 예방,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긴급구호에 특화된 단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희들 또 하나의 특성은 우리가 긴급 위기 대응팀을 항시 24시간 365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실시간에 이제 전 세계 위기 상황을 이제 모니터링하고요. 물론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서로 이제 공유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인티그럴 얼라이언스라서 21개의 단체들이 거기는 메디컬 팀 인터내셔널 이제 우리 의사 전 세계 의사 간호사분들 의료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네트워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항상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곳에 이제 재난이 가능성이 있고 분쟁도 이런 것들이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있다가 신속하게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대처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first respond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목표는 항상 24/3/7의 원칙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파견됩니다. 그리고 도착 후에 3일 이내에 그 현장이라든가 이런 긴급구호 필요성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 7일 이내에 첫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것이 이제 늘 이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이 목표를 갖고, 지난 이제 미얀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수단에서 이제 차드의 분쟁 상황에서 이제 난민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팀들이 사실은 그 메데아라고 하는 저희의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내부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2010년 이후에 24건의 긴급 대응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지난 통계고요. 여기 보면은 작년 6월에 저희가 옹결은 이제 IASC라고 있는데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라서 UN 산하의 긴급구호 단체들의 그 모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스케일업 되는 가장 큰 대형 그런 그 위기 상황에 21개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19개의 대응을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조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저희가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이제 이런 팀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메디아가 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섹터 중에 헬스하고 뉴트리션, 이전 그 보건 영양 이런 곳에서 사우스수단이라든가 레바논, 콩고 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수단, 우크라이나 대부분이 한 위기 상황이 아니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 잘 아시다시피 뭐 콩고라든가 레바논, 사우스수단, 수단도 마찬가지, 소말리아도 우크라이나도 다 분쟁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엠팍스라든가 콩고의 엠팍스라든가 콜레라 뭐 이러한 전염병 질병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것이 재난이 오면 건강 문제는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원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분쟁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개 정도만 이렇게 간단히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보건 영양 분야, 특별히 의료 서비스 이런 분야에 얼마만큼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들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우리가 수혜를 드렸던, 혜택을 드렸던, 이제 도움을 드렸던 그런 그 분들도 그렇고 이제 비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임팩트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375만 3,284명을 저희들이 도왔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네 가지 섹터하고 18가지의 그 세분화된 그 섹터별로 우리 했고, 좀 이번에 좀 그래도 저희가 92%를 씁니다. 총 비용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위기 상황도 오고, 올해도 작년 말부터 USAID 이제 그 사로 시작해서 올해는 뭐 저희들이 한 25%의 포트폴리오가 줄었을 정도로 그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ODA 자금이 미국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90% 미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작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끄럽다기보다도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92%에서 90% 사이에서 모든 현장에 후원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여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대부분 후원했던 데가 유엔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부, 의료의 자금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 70%, 80%가 있었고 개인 후원이라든가 기관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는 것들은 15%, 20% 정도.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맨데이트하고 조금 이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더 그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기관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조금 이제 크리스찬 우리 커뮤니티에다 조금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이제 우리 전략들을 앞으로 이제 피고 있습니다. 잠깐의 파이낸셜 인디케이터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40% 가까이, 45% 실수행까지 한 70%의 비용을 그쪽에 사용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작년에 했던 데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물론 이제 예멘이라든가 케냐라든가 또는 차드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의 그 섹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데는 매년 한 1,000만 불 이상, 좀 작은 데는 한 200~300만 불,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잘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이죠.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기타 이런 전쟁이 있다든가 또는 뭐 급한 지진이 있다든가 시리아, 튀르키 같은 데는 이제 우리 아시아까지도 그런 게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데 유럽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BBC라든가 텔레그라프인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조금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의 또 위기 상황이라든가 잊혀진 위기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소말리아 같은 데라든가 아주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위기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미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 가지도 않고 또 돕지도 않고 또 유엔에서라든가 기타에서의 모든 예산도 반으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그렇고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늦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간단하게 우리 스냅샷을 아까 영상과 연결돼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우리가 이제 메디아라는 데가 크리스찬 NGO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크리스찬 NGO라는 게 어떤 거냐? 기독교 인도주의 또 긴급구호라는 거는 뭐가 다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한 35년 동안 계속 고민해 왔던 거고 지금도 그것의 원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가야 될 방향,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기독교 인도주의 기국구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는 이게 아까 그 조시앙처럼 35년 전, 36년 전에 그 소로티에서 작은 마을 테소라는 그 타운에서 시작됐던 그때 그 와중입니다. 그냥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 7명이서 이 와중 그 속에서 서로 비전을 공유했어요. 당시 그분들은 다 의료 서비스를 갖고 있고, 아까 YM도 그렇고, 영적으로라든가 또는 이제 항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접근 방법과 그걸 다 병합을 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그 비전 공유했던 것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이 어떤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한 유업으로서 메디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라든가 또는 그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위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5년, 36년 동안 그 자체에 전혀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메디아의 존재 이유는 긴급한 대응 재난 상황에서 인류의 필요에 기꺼이 대응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그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아까 이제
첫 영상에서 이거는 그때는 이제 한 3년 전에 있는데요. 전 CEO였던 데이빗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 없죠.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준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근본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것은 기독교 NGO 또는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NGO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고쳐 것에 대해서 주위에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셨는데, 저희가 알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더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갖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공개적으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천 명을 그냥 공개적으로 다 보이다시피 이제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 생각에는 기독교 NGO 또는 크리스천으로 구성된 NGO, 어떤 모습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적인 NGO라고 한다면, 특별히 긴급구호의 상이라면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데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두 경우에처럼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크리스천 NGO지만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그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든가, 또는 이것이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너무 많이 말을 하고 잘못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섬기게 될 그분들한테 어떤 상처를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 사는 사역들이 방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움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런 우리 정체성과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주셨던 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한마을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 선교 이제 계셨던 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보면 성인 대부분이 또 에이즈 환자들이 많았을 때 한 10년 전이죠. 또 게릴라에서 강제 징집이 되다 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이제 어른들은 다 없습니다. 그 마을에. 아이들은 생필품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을 게 없고, 이런 것들이 그 타운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주 전체라든가 그 지역 전체에 파악되면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상에서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팀들은 이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프리카 마을에서 어떻게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또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생필품만 제공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받는 비평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받는 거는 크리스천 NGO랑 비크리스천 NGO랑 다른 게 뭐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요. 여러분이 구호 활동가라면 복음도 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선교단체 연락해서 전도자를 파견해 달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은 한국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적색 국가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특별 비자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이라고 할 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아의 사명은 그날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 포부도 작고요. 그러나 굉장히 전문적인, 긴급 상황과 재난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데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함께하는 우리의 긍휼의 그 기독교 정신을 비롯해서 섬김으로 아까 얘기했던 18가지 또는 4개의 섹터 속에서 구호와 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더 할 수 있다고 해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메디아 코리아를 여기서 이제 하면서도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저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이 못하는 거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 영역과 범위는 좁고 작지만은 전문화된 접근 방법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것의 근간적인 것은 선한 사마리안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은 결국 독특한 이제 소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위기 상황에서 다가갔던 선한 사마리안,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저희들의 그 메디아의 그 상황하고 연결을 해보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곁에 머무는 선한 사마리안으로서의 사명에 응답합니다. 그는 궁리 여기는 마음으로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만큼 기꺼이 헌신합니다. 수혜자를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히 분리시키고 고통을 덜어주며 회복을 돕고 중기적 개선을 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그는 수혜자에게 설계하지 않고요. 재난 예방이라든가 위험 완화 조치, 예컨대 도로에서 이런 치안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먼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한 사마리안의 모범 사례가 그 캐릭터, 성경에 나오는 그 것들의 역할을 저희들은 인도주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선한 일을 맡기실 때 주문하신 게 있는데, 물론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 코어 핵심 가치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 기쁨, 긍휼, 소망, 존엄성, 책임감, 진실성.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나열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녹화도 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못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분들이 가르쳐서 많은 기적들도 경험하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났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긍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나열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이 핵심 가치를 우리들의 체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현장에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출발해서 활동하고 들어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현장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바르하고 파디아라고 하는 이제 또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주의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을 생각할 때 제1번에서 7번까지 하면은 약간의 서로의 그 극과 극을,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만 활동하는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하는 곳이 굉장히 제한되고 있고 비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을 넘어야 될 때는 그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게릴라라든가 또는 그 반군들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도 비자가 서너 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출입이 제한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제약된 국가에서 활동하는 저희로서는 네 번째 입장, 사회적 변혁. 근데 저희는 이걸 통전적 관점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리고 복음 선포보다는 긍휼이라는 관점이 어떤 통합적 실천을 이룬다는 거, 그런 거에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설파나 전도보다는 우리가 섬기고 이제 행한다는 그러한 복음주의 입장에 따라서 저희 그 메디아가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이고 민감한 이제 정체성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나타낼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얼만큼 더 우리가 크리스찬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화 속에서 현장에서 수혜자들이라든가 같은 이제 파트너라든가 또 정부라든가 할 때는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념을, 그들의 신념도 존중하고 복음주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제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존중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 또는 스태프들, 그 로컬 스태프들이라든가 우리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여름 이제 저희들이 그 소말리아 한 지방에서 이제 이슬람 보수적인데요. 그것을 1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그 지방 주지사가 했던 말씀입니다. 저희들 팀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외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제 섬기고 사랑할 거라고 또 문화를 존중할 거라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작은 불빛들이 마을에 사라지는 것 같다는 이런. 그래서 저희가 일했던 그곳이 이제 이런 것들은 작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고요. 많은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열매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따른 열매가 있었다는 것들의 하나의 일례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메디아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화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거의 저희들에게는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신념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이제 기술 또는 부라든가 모든 자원들이 우리 것이고 저들은 이제 고통과 결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말이라든가 행동이 그들에게 올바로 다가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희들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식은 저희들이 전도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유고요. 저희가 아다시피 추리 모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나타나는 태도, 삶의 방식, 그리고 전문화된 스킬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뿌리를 갖다가 빼갖고 완전히 뒤집어 넣어서 먼저 우리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나무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로 우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기독교 단체라고 해서 십자가를 걸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러 올기보다는 여기 오면은 전도를 받겠다, 복음 설파가 되겠다 해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말한 것처럼 항상 복음을 전하되 말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분들 그러니까 가장 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병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분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로서 수혜자로서 가장 섬겨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메디아의 특정한 사명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오히려 창조주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혜자에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의료 기술이라든가 위생 원칙, 농업 방법 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질병, 환경 오염,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에 기반된 동기부여라든가 사역 수행 태도라든가 관계 형성, 일에 대한 대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심으로 전달돼서 하나님께서 때와 방식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항상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저희들이 오래전이지만 이제 남수단에서 활동할 때입니다. 수단에 전쟁 상황에 분쟁 상황이 일어나서 피신된 사람들이 이제 남수단으로 왔고요. 남수단에서 이제 그들을 위한 긴급구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또 남수단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한 35명의 국제 스태프는 한 7명,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5명, 26명이 현장 스태프들이었는데 의사분들,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저희 그 팀에 이제 들어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남수단 쪽에 이제 두 종족이 합해서 한 종족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제 의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 속에서 그 살상을 당하는 그 대상 그 종족의 직원 중에 이제 직원들 25명 직원 중에 우리가 3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살상 전에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한 명은 멀리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먼저 떠났고, 또 한 명은 이제 그것도 이제 행정 실수를 해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며칠 이제 먼저 걸어가고 이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상 대상이 되는 그 종족의 직원이 이제 한 명이 남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살상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제 곳곳 찾아다니면서 긴급구호 단체라든가 국제단체까지 달아다니면서 그 모든 명단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주일 밤인데, 그 주위에 있는 구호 단체들은 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사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어려워하고 그것이 2, 3일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수요일쯤 됐을 텐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친구를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엔에다가 이런 이제 평화유지군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올 수 있는 위치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저희들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모든 일들을 멈추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1시간 내 안에 3군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이렇다고 해서 주셨던 것들이 시편과 열왕기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르고 건지시리라. 엘리야의 그 불꽃, 불차 이런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가 3군데에서 온 거예요, 1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하고, 거기에 있는 디렉터였던 소피아라고 하는 디렉터가 있었는데요. 그 소피아 디렉터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더 음성을 더 들어보자. 그런 상황에 이제 수요일 날 닥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상황에 갑자기 그 살상을 하는 종족 가운데 관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갖고는 지금 있는 그 살상 대상이 되는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서 비행기를 태우고, 유엔에서 온 항공기를 태우고 공항에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그동안에 다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게 대하기도 했고 우호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그 당사자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결정은 너희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그 관료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 그 체크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한 5-6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체크포인트를 거치지도 않고 공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공항까지 갔는데 항공기의 좌석은 그냥 제한적이고요. 가서 또 뭐 어떻게 해서 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그 비행기들이, 항공들이 이제 항상 대기를 해야 오면은 시간들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제 메디아이 쪽에서는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공항에 미리 보냈지만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를 먼저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온 간호사였던 메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메리라는 분이 이제 자기는 그 살상 대상이 아니니까 거기 이제 기장한테 내 대신에 여기를 태우면 좋지 않겠냐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탈래면 명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있는 사람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확인을 받으려면 수도에까지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명단 이름 그 자체로, 그 메리라는 이름으로 그 종족의 사람이 그걸 탑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스토리는 그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이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3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메디아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하 종교하면은 그런 축하 파티를 서로 이제 행사를 하게 돼서 유엔에서도 오고 다른 단체에서도 오고 정부에서도 오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서로들 이제 연설도 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에 그때 그 종족 살상 대상이었던 한 직원을 구했던 그 관료가 자기가 단상에 올라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3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고. 그 3년 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만이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CD였던 소피아라고 하는 그 소피아한테 굉장히 무리하게 대하고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굉장히 배려 있고 또 친절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섬겨줬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든 언젠가는 이걸 보답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피아한테 다시 그때 연락을 해서 그때 4, 5년 전부터 섬겼던 당신의 그 마음과 그 때문에 한 사람을 살렸고 메디아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나누려고 했었던 것들은 크리스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저희도 이제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위기 상황들이 많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이제 분쟁 지역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갈 때든 들어오고 나서든 굉장히 그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그 직원의 세이프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많이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현지인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삶과 죽음의 현장 속에 있는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많이 사망률이 높지만은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핵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읊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체화된, 그래서 그것을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뵙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서로 우리가 교회한테는 이런 간증을 나눠주시고 또 교회는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을 해주시고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운영 원칙은 인도주의 명령이 저희들은 최우선이고요. 잊혀진 위기를 기억합니다. 다 돌아보지 않는지요. 그리고 다양한 긴급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전문성을 이용해서 아까 18가지, 4가지 섹터를 평가하고 해서 나갑니다. 강점은 마찬가지로 우리 휴머니테리언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민감성.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아의 조직 문화는 이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라 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당연히 그분들을 주인의식, 그분이 주인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저희들이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선정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한 11개, 12개가 있잖아요. 45개국을 섬겼는데, 저희들이 이제 MSF 국경내 이사라든가 큰 과는 다르고,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원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있는 자원 안에서 가장 우리의 그 말했던 그 맨데이트를 지키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하나님께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특정 국가나 그 집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주시고요. 그래서 부담감도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비전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그것에서 합당하면 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 속에서 아까 첫 몇 페이지에 나왔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기가 복합적인 위기에서 가장 힘든 곳, 이것과 서로 맞게 되면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라든가 장소 또는 세부 활동 같은 것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3일 내에 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이제 분쟁 중에 서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또 자연재해가 있을 때 저희들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필요성, 긴급구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요. 그 메디아라고 하는 우리의 맨데이트 속에서 우리 역량이 이렇다는 거 하고 매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자원과 인력의 풀이 있는지, 또 서지 풀이라고 우리가 유엔에서 할 때는 그 서지 풀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적인 환경하고 전체적인 그 맥락, 그 나라, 국가, 또 지역, 이런 것들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이라든가 어떻게 들어가라든가 이런 걸 제시할 때까지, 또 어떤 뜻은 먼저 시리아 트리키에 있기 전에 저희는 10년 전부터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들이 대형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던 때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또 먼저 선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말씀드린 대로 긴급구호가 닿지 않는 그런 갭이 있는 곳이라든가 또 규모나 범위가 크다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더 힘들 수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곳이지만 어쨌든 규모와 범위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극도로 취약한 지역은 저희들이 어쨌든 가장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합적 충격이라는 것은 이제 한 위기 상황이 아니고 뭐 전쟁, 분쟁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또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건강 뭐 이런 거 관련돼서 가장 힘든 상황에서 지금도 이게 저희 섹터에서는 불확실합니다. 모호하고. 그래서 항상 직원들도 섹터들이 현장들이 바뀌면서 갖게 되는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고통 속에서 가장 얼굴 찡그려야 되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 소망이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이 갖게 해주니까 옆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 때문에 제가 또 소망을 갖게 되고요.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용기 때문에 제가 또 용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저희의 그 가치가 삶으로 또 실현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테그랄 21만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세브란스라든가 저희 이제 파트너 계신데 세브란스라든가 여러 했을 때 의료인들이 메디컬 팀스 인터내셔널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저도 이제 파이낸스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2-3년 전부터. 여기는 항상 서로 돌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여기에 다 21개가 다 크리스천이에요. 티어 펀드는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미셔니스트는 나왔다가 다시 이제 저는 북한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21개의 인테그랄 얼라이언스가 70개국에서 있고 34가지의 섹터, 우리가 하는 18가지를 넘어서는 34개의 섹터에서 있고 470개의 로컬 파트너, 현장에 그 국가마다 로컬 파트너라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컨설팅이나 파트너십이 안 되면 살아남기가 힘들고요. 후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지 NGO와 컨소시엄과 파트너를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원래 아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고 그다음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파트너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긴급구 이제 한국에서 제가 몇 번 이제 다른 학회라든가 이런 게 참석했을 때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재난과 이런 것을 맞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 일본은 이미 많은 재난을 겪고 있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처럼
그는 긴급구호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주시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다 더 깊은 소식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까이 있는데도 더 모르는 정보들을, 그래서 정보도 중요하고 협력도 중요하고 이것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키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 우리 계신 분들이 여기 지원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많은 구호 단체라든가 월드 비전도 있고요, 세이브 칠드런도 있고 많은 구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경험했던 사람들은 저는 많이 만나고 우리 메디아 안에도 그런 걸 거치지 않았던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메디아에 오면 좀 자랑하는 것은 여기 들어오면 다른 단체로는 가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셔도 이게 작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가족 같은 분위기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같이 이렇기 때문에도 그러한 이런 이제 공동체적인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의 활동들이 유엔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은 파트너 속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임플리먼트 파트너라든가 테크니컬 파트너로 계속 요청을 해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현장에 갈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있고, 그래서 이 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일주일간 프로그램을 합니다. 우리가 스위스 아미에서 히트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우리 해병대 훈련도 받잖아요. 그렇게 이제 무슨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훈련 받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라든가 자기 직업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갖다 이런 과정 속에서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들 찾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메디아가 자기랑 맞는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통과한 사람은 한 3개월 정도의 트레이니십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료진이었다 그래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파이낸스를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적성에 맞고 그 현장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메디아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주시면 여기서 락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